러우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개전 초기 일주일 만에 모든 걸 끝내겠다는 러시아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길어질수록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러시아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 경제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푸틴의 지지율은 지금 얼마나 될까? 한 외신 자료를 보면 러시아에게는 침공 이후 무려 19,535번의 경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수치가 워낙 크다 보니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이란이 22년 이후 1,634번의 제재를 받았는데요. 그보다 무려 1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는 지금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겠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우면서 러시아 쪽 사상자만 무려 79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의 상황은 안 좋아 보이기만 한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의 지지율을 보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65%였던 푸틴의 지지율은 23년 12월에는 83%까지 올라갔고 24년 3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는 87%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지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조작 의심까지 들기도 하는데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하는 걸 보면 단순히 푸틴이 러시아의 모든 언론을 장악해서 그렇다 정도로 단편적으로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처럼 폐쇄 국가도 아니고 유튜브, 인스타 등 수많은 SNS로 전쟁의 참상이 공개될 테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제재를 당해서 생활도 박살났을 텐데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해외 여러 자료를 조금 자세히 찾아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의문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은 특정 국가의 편을 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푸틴의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는구나 정도로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서방의 스위프트 퇴출, 천연가스 수출 금지 조치 등 경제 제재는 상당한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푸틴이 서방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쌓아온 외화국고 6,300억 달러가 동결되고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이 퇴출되면서 전쟁 전 러시아의 루블화는 한 달도 안 되어 무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 루트조차 전방위적으로 막히면서 당시 일주일 만에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한 러시아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물품이 보급이 안 되고 수출 수입이 막혀 경제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어떤 국가라도 무너질 테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러시아 푸틴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채 말이죠. 어떻게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산 제품, 그러니까 메이드 인 러시아 제품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아마 선뜻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군무기 그리고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공장에 쌓여있는 많은 무기 자원들과 천연가스와 원유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수출과 수입의 제재를 받아도 공장과 군시설의 운용 그리고 추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러시아 국민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추워서 농산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알려지지 않은 농산물 강국입니다. 러시아의 식량 자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이 말은 외부로의 식량 유입이 막혀도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의 식량 보급에는 차질이 미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러시아의 농토는 타격받지 않아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에도 사실상 지장이 별로 없고요. 참고로 식량 자급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44%이고 일본은 불과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식량 가격이 폭등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식량 안보, 식량 무기화가 급속도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던 이유입니다. 24년 10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수출로인 오데사 공습을 재개하였는데요. 이 흑해 곡물 수출로는 중국, 중동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는 창구입니다. 러시아는 이 수출로를 타격함으로써 식량 자급률이 약한 유럽의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식재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국민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걸 노려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바라는 거고요. 에너지 그리고 식량은 다른 품목과 다르게 파는 사람이 갑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유럽 국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필수 자원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출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요. 반면 러시아 경제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지금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천연가스와 식량이 많아도 국가가 전쟁 중인데 경제가 좋을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실제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23년 러시아 경제는 플러스 3%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보다 크게 성장했고 24년에는 2.6에서 3.2%
10%로 프랑스,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보다 더 높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로는 서방이 가한 2만 개에 달하는 경제 제재가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전쟁 이전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보면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강력한 제재를 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입장이 계속 변하기도 하였고요. 특히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와 슬로바키아의 피코 총리는 테러 제재에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80% 이상인 국가들입니다. 타국인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자국의 경제생활 악화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제재를 가하였지만 제3국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우회적으로 받기도 한 나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 유럽 전역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고강도 제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평균 의존도가 40%가 넘어가는 이상 경제 위기를 먼저 맞는 것은 러시아가 아닌 다른 유럽 국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지지율이 높아진 현실적인 이유로는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임금 저성장에 시달려 왔습니다. 전쟁 이전 러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남편이 얼마 벌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에서 2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영상이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이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이전 러시아의 실질 급여는 80에서 1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심지어 14에서 17년은 임금이 후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가 돈을 급속도로 뿌렸던 코로나 시기보다 빠르게 실질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3년에는 무려 5.8%가 상승했고 24년에는 여기에서 최대 3.5%까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기 공급 부족 현상이 극심해지자 멈춰 있었던 러시아의 군수 공장이 급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전쟁으로 나가 있는 남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국 내에서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 일꾼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노동력은 자연스레 임금의 상승을 불러왔고 노동자의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하였죠. 21년 5월 250에서 350달러로 형성되었던 직공들의 월급은 24년 1,4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현상은 자연스레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쟁 이전 21년 6%였던 러시아의 실업률은 24년 2.4%까지 낮아지게 되었고 푸틴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는 정부 주도로 군사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 호황을 의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100만 명의 병력과 250만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될 기미가 보이자 군인들의 월급을 러시아 평균 월급의 4배인 300에서 4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월급이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거예요. 급속도로 월급을 몇백만 명의 군인들이 가정으로 송금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돈이 돌자 소비력 또한 강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 국민의 소비력은 전쟁 전인 21년보다 23년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여유가 있을 때 늘어난다는 여가활동 지출이 21년과 비교해서 급속도로 늘었고요. 여행은 9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토가 황폐화되고 전쟁 중인데 다른 쪽은 여행, 관광이 역대 호황이라는 게 조금 너무하다 싶기도 한데 무튼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러시아가 군사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군사 케인즈주의에 들어섰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고 실질 급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여가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푸틴의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의 경제 호황과 푸틴의 높은 지지율도 한계라는 이야기가 점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의도적으로 늘려 경제 호황을 맞이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러시아 자체에 혁신이 일어난 게 아니란 거죠. 러시아 정부의 연도별 재정 지출을 보면 전쟁 이전 대비 국고 여유금과 국부 펀드의 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고를 털어가면서 기형적으로 경제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국고는 무한대가 아니죠. 지금과 같이 재정 지출에 의한 일시적인 경제 성장은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합니다. 만약 전쟁이 더욱 장기화되어 러시아의 재정 상태가 늪에 빠지게 된다면 러시아의 경제 역시 침체될 것이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식 채널 AI 스토리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